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 시장이 모두 다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은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엄밀히 말해보자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연이어서 시장은 상승세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7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2% 가깝게 급등하면서 2,670선까지 올랐는데요. 최근 올랐던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에는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또 2,3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한국 시장의 모멘텀이 없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을 남기기도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사는 연기금은 물론이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매수에 가세하면서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오늘 코스피 안에서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시장의 동력인 듯합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우리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고른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상승세에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는 오늘이고요. K칩스법 모멘텀 이슈로 반도체주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잘 선별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날은 추워도 마음이 또 따뜻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따뜻하게 또 봄을 맞이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시장이 잘 가서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또 아주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장이기도 한데요. 다만 걱정은 남습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시장 뒤에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고요. 오늘도 2차 전지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우려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가는 장일수록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파이널샷에서 출연하고 또 만나 뵙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잘 가는 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2025년의 주인공은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의 주인공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게 최근의 AI 시장인 듯합니다. AI 시장 안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이 글로벌 핫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AI 기업을 가지고 있죠. xAI인데 xAI에서 그록 3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이슈를 오늘의 시그널로 선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핫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보시다시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출연을 했고요. 그록3를 이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을 했고요. 라이브 영상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5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청자 수에서 느껴지시죠? 정말 인기가 많고 핫한 이슈입니다. 그록3는요, 2024년 8월 13일에 공개된 이후로 다시 한번 그록3가 출시가 된 거고요. 6개월 만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의 업데이트가 되나 봤더니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 H100 10만 개로 122일, 그리고 H100 20만 개로 92일간 훈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훈련량이 확실히 늘어났죠. 그록2 대비해서 10배 훈련량을 소화를 했고 신버전을 공개할 때마다 이전 버전은 오픈소스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에서는 최신 버전의 오픈소스 공개는 후발주자의 빠른 캐치업을 우려한 듯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록3가 간밤 시장에서부터 오늘 시장까지 확실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록3 어떻게 달랐을까요?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내놓은 차트인데요. 그록3는 현존하는 대형 언어 모델을 여러 벤치마크 점수에서 앞선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다른 LLM과 비교를 했을 때 수학에서도 확실히 높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과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학 분야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라 코딩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높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고급 추론 기능에서도 괜찮았습니다. 수학에서 고급 추론 기능, 그록3가 다른 LLM 대비해서 확실히 좋았습니다. 다른 게 어떤 거 있는가 봤더니 챗 GPT도 있었고 딥시크도 있었고 제미나이도 있었고요. 클로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코딩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급 추론 기능에서도 그록3가 다른 LLM 모델을 확실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만나보시죠. 네, 그록3는 사실 정말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 전략의 최절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KB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케일업 전략의 끝을 보여줬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스케일업 전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양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먼저 슈퍼컴퓨터 보시면요. GPU를 10만 개 확보하는데 12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GPU를 10만 개에서 20만 개로 늘리겠다라고 공표를 한 이후 확장을 완료하는 데까지 9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결단력이 잘 보이는 그러한 전략이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록 시리즈가 공개가 된 이 시점들을 본다면은 빠르게 다음 모델들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개발자들도 많이 투입이 됐을 때고 돈도 많이 투입이 됐을 텐데 그만큼 스케일업 전략을 잘 보여줬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만 개의 GPU를 확보하는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컴퓨팅 자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광기에 가까운 머스크 CEO의 실행력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환호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돈을 쏟아부어서 그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큰 점수를 준 듯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그록3가 공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간밤 시장에서 흐르면서 약간 고민을 했던 듯합니다.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드웨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매수세가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소프트웨어가 주인공이다라는 이러한 투자 심리도 확실히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 간밤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좀 포인트 그리고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록3가 공개되자마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튀었습니다. 140달러 선을 넘어서 143달러 선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실 상승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폭을 좀 내어주면서 주가가 거의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40달러 선도 지켜내지 못했고요. 13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0.4%의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에 대해서 KB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 인프라 확장만으로 AI 발전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면서 시장은 이제 GPU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LLM 성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장 초반에는 크게 튀어올랐지만은 결국엔 투자 심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GPU라든지 칩이라든지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KB증권에서는 지금까지 IT 산업이 부흥했을 때 1차적으로는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잘 갔지만 2차적으로는 무조건 소프트웨어 쪽의 주가가 좋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주를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투자 의견 연이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중국 못지않은 LLM 효율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좀 양을 좀 많이 하고 크게 하는 그러한
스케일업에 집중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상용화에 더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전략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LLM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된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공개된 LLM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설명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반도체 쪽도 보시는 게 좋겠지만은 소프트웨어 쪽 함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와 팔란티어의 주가가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엔비디아보다는 2025년에는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 팔란티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선 좀 주인공인 듯합니다. 이 주인공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 기류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잘 가고 있지만요. 앞으로 시장에서의 흐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비교해 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볼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종목 시그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종목별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지금 이 시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칩스법의 기재위 통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이제 이런 소식이 있었고 K 반도체 칩스법,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씩 상향하고요.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또 골자였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게 된다면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 공제 기한이 7년 늘어나면서 2031년 말이 될 전망이고요. 시장에서는 이 K칩스법의 시행으로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머스크의 XAI 새 모델 공개 소식 잠시 전에도 함께 체크해 보셨는데요. 이 새 모델을 공개한 후에는 LS 그룹주의 동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 3를 공개한 가운데 LS 네트워크스의 주가 10% 이상 현재 구간에서도 뛰어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의 XAI의 테네시주 멤피스 데이터 센터의 배전반 부품 공급 이력이 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그룹 3를 공개하면서 우리는 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지국에서 가장 똑똑한 AI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승세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상장사 대표이사들의 급여 30%를 자사주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주사인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상장 4개사가 대표이사의 연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고요. 그간의 주가 부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의지를 내비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전지 전반의 분위기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포스코 엠텍입니다. 오늘 모처럼 철강주의 강세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러시아에 함께 우크라이나전에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전반에도 또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번 협상으로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철강주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2023년 말 기준으로 4,900억 달러로 추정이 됐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5,500억 달러를 가뿐히 넘길 것이라는 관측까지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트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포스코 엠텍 관련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포스코 엠텍이 오늘 급등하고 포스코 관련주 모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가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방안 협상을 시작한다는 일단은 뉴스가 전해졌는데, 우크라이나 참여를 패싱한 채 정강급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이번 회담이 결국 종전에 대한 기대가 철강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포스코 그룹주의 동반 강세를 유발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하나그룹의 지분 정리와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산그룹, LS그룹까지 그룹주 전반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 이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장인하 회장이 그룹의 전략에 맞지 않고 수익성 떨어지는 자산 120개를 처분할 계획을
발표해서 26년 현금 대략 한 2조 6천억 정도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포스코 그룹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에서 또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넥스틴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요. 3분기 실적으로 상회하는,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력 장비인 이디스 수주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4분기 수주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이디스 두 대가 나가는데 모두 중국향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중국향 장비의 경우는 국내 단가에 대비해서 2배 정도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률 46%가 이 부분에서 가능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가 고무적인 건 HBM 검사 장비와 관련된 크로키 매출 예상입니다. 현재 크로키는 SK 하이닉스랑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결과는 3월 전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AI의 긍정적인 내러티브에 HBM이 동참하고 있는 전방의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계속 좋다면 동사의 HBM 검사 장비에 대한 가치는 시장에서 높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고점을 낮춰가면서 우양하는 장기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차트에 드러나고 있고요. 현재가에서는 매수가 유효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목표가는 작년 4분기 고점이 68,000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틴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68,000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제시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로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가 봐야 할 것 같고요. 간밤 뉴욕에서도 AI 기술주 위주로 또 급등세를 보인 점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하나증권에서 2025 글로벌 주식 대전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월가의 대표적인 기술주의 분석 대가로 꼽히는 댄 아이드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가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believe in this AI party, it's still 10 p.m. and the party goes to 4 a.m. 한국을 찾은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미국 기술주 강세장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며 올해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로도 이름을 알린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가장 저평가된 AI 주식이자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기술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 성장이 더 빨라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섹터가 유망하다고 점쳤습니다. 관련주로는 팔란티어와 세일즈포스, 몽고DB, 스노우플레이크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딥시크 등장으로 촉발된 엔비디아 주식 매도 사태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됐다며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가 유망 혁신 기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SK Hynix is going to be one of the biggest barometers for overall AI spend. I also think Hyundai is starting to transform from a traditional car company into a disruptive tech company over the coming years between autonomous and a lot of other robotics and technology that they're doing. 투자자들은 저렴한 주식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큰 주식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지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시장 속에서 짜릿한 수익을 안겨줄 만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수급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뭐 지수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바짝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더 건강해진 시장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이제 공매도 재개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다 12월 결산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교체합니다. 그 과정이 2월까지 연결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슬슬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1년 내내 계속 이제 비중 조절하고 이제 맞추기는 하겠지만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돼간다, 마무리 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건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공매도에 이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이 안 좋은 기능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데 순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있습니다. 원래 만들어질 때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로 여러분들 투기적인 뭐 매도를 통해서 과도하게 주가를 내린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걸 텐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제 해지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여건 자체는 더 좋아질 수 있다. 대신 계속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조금 안정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불안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부터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코스피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HBM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돼 있었는데 2차 전지 업황이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캐즘 문제가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순환매 겸 반발 매수 같은 경우 뭐 K칩스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매도할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식을 사고 있지는 않지만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최소한 3월 만기까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꾸준히 만들어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살아나는 것과 함께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금융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결산으로 해서 배당받는 배당주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밸류업 관련 쪽으로 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바퀴 순환매가 또 완성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매일 강조해 드리는 거죠. 단기 급등한 종목은 차익 실현 적당히 하시고 제가 각도 세워지는 거 어제도 알려드렸으니까 어제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익 실현하는 거 그리고 눌림목 우리가 이제 항상 급등한 다음에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에서 저렴하게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한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지수는 이미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양봉이 세게 나오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바이죠. 2,700포인트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정도가 저는 이제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제 지하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구간을 저항을 돌파한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될 텐데 한 번에 돌파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 2번, 3번 균열을 내고 넘어가기만 하면 결론적으로 넘어가면
하면은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하니까. 하지만 천천히 오래 긴 시간 동안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는 더욱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 차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목표치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770에서 80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투매 나왔을 때부터 630 이탈했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는 다 왔네요. 그런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성향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투매가 나온 이후에는 저항이라고 느끼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는 이런 현상도 많이 보이니까 정말로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저항을 좀 받고 조금 쉬었다가 갈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의 각도는 매우 좋다. 가장 이상적인 각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지수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지수가 목표치에 거의 다 다다랐다. 1차 목표치 정도는 왔다. 최종 목표치는 아직 멀었는데 어떤 그런 종목들로 어떤 섹터들로 우리가 순환매를 또 노려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이제 각 대학 교수님들 강의 내용에는 원래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고 돼 있었는데 조금 더 순화해서 방송용으로 운 나쁘면 200살까지 산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인구 고령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긴 세월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이런 모습으로 해서 이제 100세, 지금 100세라고 얘기는 하지만 120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한 150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빨리 발전하다 보면 200세까지도 얘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120에서 150세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과 영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아직까지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이런 불치병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순환매 돌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 출발을 안 했거나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겠죠. 우리 이렇게 100세 시대, 200세 시대까지 준비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로 오늘 함께 득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양행 꼽아주셨습니다. 렉나자로 이제 지난해에 제약바이오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도 그 명성 이어갈까요? 네, 명성을 이어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지난해에는 허가를 받은 것이고 올해가 진짜로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이제 계속 확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소스포폐암 쪽으로 해서 이제 리브리반트랑 이제 렉나자가 이제 미국 FDA 승인 받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항암 시작으로는 이제 최초의 승인이다라는 거. 사실 HLB의 리보세란이 먼저 될 줄 알았는데 약간의 이슈가 있으면서 지연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LB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쨌든 결론은 렉나자가 승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유한양행의 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로 이제는 이 부분이 매출로 이어지고 그리고 점점 확장돼서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하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 인상도 꾸준히 순항되고 있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보시면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뮤논시아가 이미 그 예비 상장 심사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해가지고 IPO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올해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니까 면역항암제 쪽은 우리도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안타 종목은 비중도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실을 수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급등락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빨리 안 움직이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 든든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유한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 종목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재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유한양행 오늘의 안타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2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 꼽아주셨는데 딥노이드 2루타로 보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의료 AI 쪽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계속 시청을 하셨다라면 제가 한 4-5번 정도는 이 의료 AI 쪽으로 저는 올해 정말로 좋게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딥노이드가 최근에 주가가 반짝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준 양봉을 세워주고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2차 상승을 노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내열관 MRI 분석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딱 보실 수 있는 이런 이 딥뉴로랑 이제 딥체스트, 요건 딥체스트의 영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딥체스트가 이제 FDA도 이제 승인을 도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 AI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루닛, 뷰노부터 시작해서 JLK, 딥노이드 뭐 이런 기업들이 FDA에서 계속 연달아서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해외 매출이 뻥튀기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거의 정말 뻥튀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루닛의 매출액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루닛과 뷰노를 시작으로 이제는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흑자 전환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루닛이냐 뷰노가 먼저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급여 쪽으로 해서 매출이 시작됐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 매출이라 뭐 어마어마한 매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돈을 조금씩이라도 벌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정식으로 허가를 계속 받기 시작하면서 영역을 넓혀나가면은 그만큼 이제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2루타로서는 손색이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적절히 이제 장타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딥노이드 가볍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2루타 종목 딥노이드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체하지 않고 바로 3루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을 또 선정해 주셨는데 좋게 보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사실은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키트루다를 이제 SG형으로 이제 플랫폼 전환을 하면서 이슈가 된 기업이죠. 그래서 임상 3상까지도 이제 좋은 결과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도 좀 중간중간에 끼고 있어요. 할로자임에서 이제 특허 분쟁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키트루다들을 건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있는 그냥 벤처 기업이니까 소송을 걸고 이 나오는 거를 출시를 늦추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키트루다 입장에서는 할로자임이 너무나도 이제 세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히 그냥 노이즈 정도로 해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노이즈도 잘 무마시키고 주가가 다시 복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복귀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연간 이제 로열티 받는 것만 해도 뭐 연 1조 원씩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키트루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의 1위죠. 키트루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뭐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ADC 쪽하고 플랫폼 기업 쪽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에 있는 양쪽 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알테오젠이다 보니까 제가 호타준족이라고 말씀드리죠. 3루타 종목은 장타도 칠 수 있고 또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 정도만 장대 항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작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룩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올해 꾸준하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제동이 걸리면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쪽 수급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쪽 입장인 거고 이미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한 이런 계약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본인들의 이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이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보다는 이제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테오젠 코스닥 대장주인데요. 올해는 또 더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 만홈런 종목 시간에 주도주를 저희가 먼저 포착해서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수익률 뭐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오션이 계속 수익률을 갱신해 나가서 벌써 140%를 넘어갔습니다. 2월 목표는 이미 두 종목이 달성을 했고 아직 시간이 좀 남기는 했는데 범양건영이 뭐 재건 관련해서 한번 튀어줄지 아니면 이대로 마감할지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관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가 계속 안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유지되고 있는데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협하고 있는 종목이 생겼습니다. 원익홀딩스가 52%로 바짝 추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HB테크놀로지랑 LIG 넥스원에 이어서 이 장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밑에도 많은 종목들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지금 40%로 넘어 올려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 페이지에서는 계속 변동이 나올 거고 원익홀딩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우리가 관심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살펴볼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이 또 하나 탄생을 했거든요. 바로 세트랙 아이입니다. 말로 홈런인데 왜 리스트에 없죠?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말로 홈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수익이 좋다 보니까 이제는 말로 홈런을 달성해도 순위에 들지 못하고 순위권 바로 밑에서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순위권에도 얼굴을 비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투매가 바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아래로 한번 흔든 이후에 우상향을 꾸준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멋지게 움직인 다음에 오늘 살짝 쉬고 있는데 이 장대 항봉 사이에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장대 항봉 상단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58,000원만 넘어간다라고 한 6만 원쯤 될 텐데 그 정도 구간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쉰 다음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을 순위권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다리신 만큼 이 종목도 이제 거의 이제 40% 가까이 오는데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고 오늘 종목도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트랙 아이가 또 새롭게 만홈런 종목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만홈런 종목도 기대해 보면서 귀 쫑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의료 AI와 이제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의료 AI가 나올 차례겠죠. 그래서 퐁당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JLK를 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네 종목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루닛, 뷰노, 그리고 딥노이드, JLK. 이 네 종목은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가장 앞서 나가는 뭐 4대 천왕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져 보셔야 되고 이제 이 JLK 같은 경우는 이제 두개골래 이제 출혈 검출 솔루션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고 올해 FDA만 6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만 8개를 승인 받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제 내비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망이 창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초에도 한번 검증을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젊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JLK가 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암부터 시작해서 다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만 좀 높여진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주가 위치를 살펴봤는데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만 볼게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 이중바닥 찍고 살짝 올라와서 그냥 횡보만 하고 있죠. 올라온 게 없어요. 루니까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제가 볼 때 JLK하고 뷰노가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이 두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데 그중에 JLK는 아예 바닥도 아니고 살짝 올라와서 이제 위에 10,000원 돌파 시도만 노리고 있는데 10,000원 넘어간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9,000원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1차 목표치는 10,000원 넘어서 12,500원, 2차는 15,000원 이렇게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말로 홈런 달성하면 이 종목은 아마 60%가 넘어가야지 달성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8,4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JLK 인구 고령화 시대에 우리 의료 AI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올해 의료 AI 관련주로 여러분들의 큰 수익 그리고 내 계좌가 빵빵해지는 효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LK까지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 지노맨 컴퍼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는데 어떤 기술 수출이 있었는지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영국의 엘립셉스 파마와 이제 면역 항암제 제나 104에 대한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 엘립시스 파마 같은 경우에 이번 계약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 제나 104의 글로벌 권리를 획득했고요. 이를 이제 확보하면서 차세대 면역 관문 억제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나 104 같은 경우에 CNTM4라는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인데요. 이 CNTM4는 이제 다양한 종양에서 높은 발현을 보이는 단백질인데요. 이제 기존 면역 관문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엘리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제나 104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 이제 제나 104 같은 경우는 EP0089라는 개별명으로 좀 바뀌어서 이제 개발이 진행됩니다. 이 제나 104 같은 경우에 지난해 1월 달에 이제 한국 식약처로부터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요. 엘리십스는 이제 올해 한국에서 임상 일상을 시작하며 이제 EU, 미국과 유럽 등에도 이제 임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의 최근 기술 수출 좀 상황 짚고 왔고요. 기술 수출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뭐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규모가 항상 뭐 주목받고 뭐 계약 상대방도 주목받지만 이 규모가 뭐 어느 정도 되냐, 뭐 1조 원 되냐, 뭐 이런 네, 것들 많이 그죠. 주목받고 네. 있는데요. 사실 이번 계약에 최고 관심을 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부분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금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기술 수출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과 이제 마일스톤 등으로 구분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이 계약금이 0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기술 반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받은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주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계약금과 전체 계약에서 계약금 규모를 두고서 이제 이 비중이 높을수록 이게 기술 수출의 가치를 굉장히 보여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금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거래 상대방이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했다는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리스크를 감내한다는 것은 이제 해당 약물의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계약금은 없지만 이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향후 이 지나 104에 대한 상업화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엘리십스와 이제 합의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금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지노맨 컴퍼니가 지노맨 컴퍼니 물질이 좋지 않다거나 계약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나왔고 실제 이제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계약을 좀 더 뜯어보자면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계약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금이 0원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또 이제 김진수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는 않은 딜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먼저 기본적인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기술 수출을 할 때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이 계약금 자체가 커지면은 네. 이제 마일스톤이나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반면 이제 계약금 규모가 작으면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커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고요. 이 제나 104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노맨 컴퍼니에서도 전략적으로 이 계약금을 안 받는 대신 향후 이제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로열티 등을 받으면서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 투자자들은 요 겉에서 보이는 계약금 0원이다라는 부분만 보고 일단은 싸늘하게 반응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없지만 사실상 그 이상의 실질적으로 이득을 봤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약금 자체는 0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령하지는 못했지만 따져보면 계약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이 기술 수출 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일부 계약들은 이제 기술 수출 이후에도
원 개발사가 뭐 기술을 도입한 기업 쪽으로 뭐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야 한다거나 연구 인력을 제공해야 된다거나 이런 계약들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전체에 대해서 엘리십스가 이제 부담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은 지노맨 컴퍼니 측에서 없는 거고요. 지노맨 컴퍼니가 직접 임상 일상을 했을 때 국내 임상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엘리십스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임상을 추진하는 만큼 임상 비용이 국내 대비 3배에서 5배, 그러니까 300억에서 500억 원 가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 이제 이런 비용들을 모두 이제 엘리십스에서 이제 모두 다 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계약금을 받은 것보다는 좀 더 뭐 도움을 받은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노맨 컴퍼니가 그래도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 짚고 왔고요. 보니까는 전체 계약 규모가 정해진 게 없다고요? 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졌던 부분이긴 한데요.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전체 계약 규모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향후 개발에 따라서 전체 계약 규모도 정해질 것이고 뭐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계약 규모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이게 새로운 형태의 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 되니 상대방 기업인 엘립시스가 어떠한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빅파마는 아니지만 뭐 지노맨 컴퍼니가 이번 기술 수출하는데 적격이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엘리십스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제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항암제 관련 4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임상 이상 단계의 물질도 2개 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십스의 주요 투자자 중에 한 곳이 UAE의 국부 펀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돈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진 만큼 이제 임상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뭐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또 분석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300명 이상의 글로벌 종약 전문가가 이 기술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은 뭐 검증을 거치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인프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아까 진행 중이던 임상 이상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임상 이상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 최소 6곳, 많게는 34곳의 글로벌 임상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 사이트에서 열심히 이제 뭐 약물이 투약되고 있는 만큼 임상 측면에서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엘립시스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엘리십스 같은 경우 이번에 확보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다시 이제 기술 이전하는 뭐 그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 재수출, 기술 재이전, 또 서브 라이선싱이라고도 불리는 전략인데요. 지노맨 컴퍼니도 이제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들어서는 이제 조금 낯설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친숙한 우리 유한양의 렉나자의 경우도 이 서브 라이선싱의 방식으로 개발된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브 라이선싱 사례의 렉나자 같은 경우에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유한양의 대표 세포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원개발사가 오스코텍이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였습니다. 제노스코가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던 레이저티닙이라는 이제 성분의 물질을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을 했고 유한양행이 좀 더 개발을 이어가다가 향후에 이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 기술 수출했습니다. 당시 기술 수출 규모가 1조 8천억 원 규모에 달했던 만큼 이 서브 라이선싱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브 라이선싱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듣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좀 개념일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이번에 기대하는 것은 한 번 더 기술 재수출이 될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명역 항암제의 특성상 이제 인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는 동물 실험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동물 실험에서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체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면역분이 굉장히 뭐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임상 일상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임상 일상을 마친 물질이 마친 면역 항암제가 기술 수출된 사례를 살펴보면 GSK가 임상 일상 단계의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을
계약금 9천억 원, 그리고 총 3조 원 규모의 계약으로 기술 도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진화 104가 언제 이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이제 지노맨 컴퍼니에 따르면 1년 6개월 뒤에는 이제 엘리십스가 진행한 임상 일상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후부터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도 뭐 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브 라이선싱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이게 라이선싱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립시스가 의약품 개발 전문 회사인 것도 사실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하던데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이제 엘리십스가 이제 NRDO 전문 기업이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NRDO는 No Research Develop Only라는 걸로 이제 뭐 연구 대신 개발만 전문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인데요.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간단하게 뭐 설명하자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지는 않고 이미 발굴된 신약 후보 물질을 가져와서 개발시키고 단계를 발전시켜서 다시 이제 기술 수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NRDO는 말씀드린 대로 단어 그대로 연구는 하지 않고 개발에 집중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신약 후보 물질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도입해서 가치를 높여서 다시 라이선싱하는 다시 기술 수출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이 서브 라이선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긴 만큼 향후 이제 기술 재수출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 기술 수출 관련 이슈 짚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주가가 안 오를까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유럽 최대 리테일 테크 전시회 유로시스 2025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유로시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디셀도르프입니다. 네, 일단 이 전시회가 어떠한 전시회고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시스는 전 세계 리테일 IT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현지 시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38개국에서 약 500개의 전시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전시 규모만 15,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유로시스 첫날이었던 어제 현장은 전시회 참가 기업들과 최신 리테일 기술을 보기 위한 관람객들로 인산이례를 이뤘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관람객들은 원하는 리테일 기술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유로시스는 참가사 해외 비중이 54%로 높은 국제성을 자랑하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 참가사의 재참가율은 80%가 넘습니다. 이처럼 재참가율이 높은 이유는 유럽의 바이어들과 금융, 푸드서비스, IT 등 리테일 전 분야로 구성된 방문객들을 통해 유통망을 넓힐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유로시스 2025 관전 포인트 어떻게 삼아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유로시스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됩니다. 고객 중심과 스마트 스토어,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 관리,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인공지능은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AI는 이미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판매 예측과 제품 범위 관리, 가격 책정을 통해 소매업체를 지원 중인데 앞으로 이미지 인식과 센서 기술이 활용되면서 AI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리테일 시장 트렌드를 공유하는 강연과 다양한 부대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푸드서비스 로봇관인 푸드서비스 이노베이션 허브,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스타트업 허브 등 특별존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다수 참가를 했는데 주목할 만한 기업 있습니까? 네, 유로시스에 참가한 국내 기업은 19개사로 포스, 키오스크, 산업용 리더기 등 국내 IoT 선도 기업이 대부분 참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업으론 국내 포스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뱅크가 있습니다. 포스뱅크는 이번 전시에서 주력 제품으로 3가지 크기의 주방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방진방수 IP54 등급으로 고온 다습한 주방 환경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이 외에도 상하 좌우 각도 조절이 가능한 테이블 오더 시스템도 공개했습니다. 이 테이블 오더 시스템은 전원 연결 없이도 작동이 가능해 효율적인 주문 관리를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포스뱅크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디셀도르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이지은 기자 연결해서요. 유로시스 2025 분위기 함께 짚고 왔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의 금값이 그야말로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뉴욕 거래소에서는 금 선물 4월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900달러 선에서 금값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최근 올해 들어서만 10%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꾸준히 올라온 바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취임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관세를 공격적으로 내세우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우려감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해지 수단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불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월가 은행들의 대서양 횡단 골드러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값이 저렴한 영국이나 스위스 등지에서 미국으로 금을 운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보니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영국과 미국의 금 보유량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미국 대선 때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의 금 보유량이 578톤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금이 유출되면서 131톤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금 수요의 폭발 속에 영국의 1월 재고의 감소폭이 최대로 확대가 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량의 변화가 큰 이유는 영국과 미국의 금 가격의 차이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뉴욕 거래소에서 금값이 연일 치솟고 있지만 런던 거래소에서는 20달러 이상 또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관세 프리미엄이 금값에 붙고 있는 건데요. 월가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전쟁 우려로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3개월 이내에 3,000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집권 1기 때 55%가량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 매입이 증가하고 있고 금 기반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올해 말에 금 가격 전망치를 온수당 3,1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에서도 최근에 상향치를 내놓았는데요. 올해 말 기준으로 금 가격 전망치 3,15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에서도 3,000달러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관세 감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금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환경 지속될 것이라면서 3,000달러까지 또 오를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큰 움직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또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 보이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SCTV의 이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특히나 시장이 잘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의 그룹 3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사실 시장이 워낙 잘 가다 보니 이유를 붙여서 가는 기업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주 탑픽 있으신지 없다면은 왜 없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중심은 LS 일렉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저는 LS 일렉과 연관이 있는 GS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GST. 네. 탑픽이 있으시네요. GST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이민 전문가님 있으실까요? 저도 뭐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오늘 좀 선정해 왔습니다. 오, 폴라리스 오피스. 두 분의 탑픽 종목의 성격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GST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이제 그록3 발표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게임을 너무 강조를 해갖고 게임주 중에 뭐 없을까 하고 골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탑 랭커 중에 한 명이죠.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이 LS 일렉이 오늘은 시장에 좀 약간 소강 상태긴 합니다만 어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죠. 일단 GST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너무 많이 회자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액칭냉각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GST 입장에서는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 그것만 이제 포커싱이 되는 게 좀 약간 서운할 정도로 실적도 좋고 재무도 좋고 그것과 반대로 이제 시가총액은 실질적으로 좀 너무 낮죠. 이제 실적 대비해서 이번에 이제 그 LS 일렉트릭에 관심을 받은 것은 XI 데이터 센터의 분전반, 뭐 배전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이제 LS 일렉트릭이 납품을 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LS 일렉트릭과 GST가 액칭 냉각과 관련돼서 MOU를 맺었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좀 모멘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순행식으로 이제 그 XI의 데이터 센터가 순행식으로 지어졌는데 미국에 이제 순행식으로 그 어떤 냉각 관련돼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진출한 건 LG전자예요. 근데 LG전자가 그거 관련돼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와야지 이제 GST가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뉴스를 몇 개 좀 업데이트를 드리면 지금 X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5배를 더 크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인가요? 단신이 좀 나왔었는데 한국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모 그룹이 추진을 하고 있다. 이제 모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닐 거고 이제 미국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짓겠다고 짓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겠다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GST는 좀 움직이니까 계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액칭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영업이익도 좋고 실적도 좋고 내부적으로 현금성 자산도 일단 뭐 어느 재무적으로도 부채도 적고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GST는 최근에 급등해서 뭐 따라잡는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잡았을 때 모아가시면 결국엔 이제 뭐 시가총액은 실적을 맞춰가기 마련이니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T 보니까는 1월부터 조용히 계속해서 좀 잘 갔네요. 네네. 물론 뭐 약간 조정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GST 괜찮은 기업이니까 사실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민 전문가님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를 왜 가져오셨는지 전 정말 궁금하네요. 네. 아마 폴라리스 오피스 이게 왜 그록 3하고 또 연관이 그러니까. 될까라고 정말 지금 앵커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 자체가 뭐라는 기업이냐라고 우리가 좀 따져본다면 이 프로그래밍을 좀 하는 업체인데요. 보통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든지 PDF라든지 한글 뭐 이런 거를 변환하거나 편집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랑 또 연관이 있냐? 우리가 조금 지난 뉴스지만 좀 찾아보면요.
테슬라의 프로그램에 이 폴라리스 웹이라는 시스템이 좀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운전의 목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오피스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자체가. 그러면 자율주행은 테슬라한테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문서 작업이라든지 뭐 편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 그거를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 차량 내부에 탑재가 돼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주가가 또 왜 빠졌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어저께는 그록의 효과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오늘은 왜 그러냐? 그록3가 딱 공개를 하자마자 생각보다 지금 좀 실망감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게 아닌데라는 부분이 있고 약간 그록이 좀 지금 베타 서비스 같은 느낌도 있고 거기다가 XAI의 프리미어 가입 조건만 받아서 그 사람들만 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앞으로는 좀 테슬라랑 또 이 그록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지난달에 보시면은 그록3 자체를 테슬라 차량에 또 탑재를 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차량에 타가지고 음성 지원 서비스를 인해 가지고 모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폴라리스 오피스 웹이라는 시스템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제 관계사인 폴라리스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탑재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솔루션 기술에도 좀 벅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앞서서 GST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명받고 있는 반도체 섹터, 그 안에서도 더 빛나고 있는 CXL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XL 일단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입니다. 직역을 해보자면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는 건데요. 다양한 장치들을 잘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차세대 고성능 인터커넥트 기술인데요. CPU와 가속기 또는 메모리 장치 간의 효율적인 연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CPU와 GPU, 메모리 반도체가 각각 다른 언어로 좀 소통을 했었다면 이 언어들을 통합시켜주는 장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지난 2019년에 인텔이 개발을 처음으로 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든 규격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에서 관심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라고 전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면서 이제 곧 양산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CXL 관련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TLB입니다. 최근에 CXL 메모리 모듈 PCB 개발을 완료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개발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네오셈이 세계 최초로 CXL 메모리 검사 장비를 상용화해서 삼성전자향으로 납품한 이력으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킨스전자의 경우에도 CXL 생산 기반인 DDR5 메모리의 검사 장비용 소켓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입니다. 코리아 서킷도 CXL 그리고 LP캠 관련해서 제품용 PCB를 개발 진행 중인데 아직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주 고객사로 함께 관련주로 엮여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TLB 관련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TLB에 대해서 기술 선점에 수확 시기에 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는데요. 업종 내 다른 기업들, 기판 업체에 대비해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과 함께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고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모듈 PCB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위가 입증된 결과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기아, CXL 그리고 LP캠 등 차세대 제품의 양산 확대에 따라서 ASP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코멘트를 메리츠증권에서 남겼습니다. 투자의견 바이오와 함께 적정 주가 25,00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 대비 8.7%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HBM과는 전혀 다른 장치의 CXL이지만 시장에서 앞으로의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유니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주가가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업 내용도 사실 유니도 너무 좋은데 시가총액이 사실 이 가격에 있으면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 있는 이제 가격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유니드는 이제 OCI 계열의 이제 그 화학 기업이죠. 칼륨 우리가 보통 뭐 가성 칼륨 우리가 다른 말로 수산화 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산 칼륨 이렇게 칼륨자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이 유니드 하나밖에 없고 글로벌적으로도 거의 탑 플레이어거든요. 일단 가성 칼륨 같은 경우는 수산화 칼륨은 글로벌적으로 한 35% 정도를 마켓 쉐어를 기록을 하고 있고 탄산 칼륨은 40%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공장이 증설을 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900억 정도 추가 매출이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회사는 좀 밝히고 있는 편인데 이 칼륨이 어디에 쓰이냐면 뭐 비누, 그러니까 비누 이런 세제 같은 데 좀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IT 쪽에서 어떤 태양광이나 반도체 쪽에도 소재로 쓰이고 있고 배터리 전해질로도 쓰이는 게 이제 칼륨인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유니드 실적을 살펴보면 23년도에 원래는 한 1,400억 정도 내외로 나오는 기업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5천억 조금 넘는데 23년도에 안 좋았고 24년도에 작년이죠 한 1,000억 내외 정도 나와서 이제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현금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는 사실 시가총액 그렇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시가총액 5천억 내외의 현금 자산 한 1,8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싸도 좀 너무 싸죠. 영업이익도 잘 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관련돼서 탄소 포집도 이제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칼륨이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가장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드 정리를 하면은 올해 이제 중국 공장 돌아가서 매출 늘어나고 일단 영업이익 정상화되고 탄소 포집 그다음에 기업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가격까지 좀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유니드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네, 너무 저평가죠. 이렇게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코오롱인더인데 이민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셨고요. 코오롱인더 오늘 34,300원대 1% 가깝게 하락세. 다만 기관 수급이 좀 연이어서 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사실 코오롱인더의 경우에는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도 있고요. 이 기업 오늘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죠. 그만큼 이 기업도 방금 이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니드처럼 많이 관심을 못 받다가 이제 좀 관심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이제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업이 이렇게 한 번 정도 고개를 팍 하고 들어 올렸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오롱인더가 하는 사업을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라미드 쪽에 지금 업황 개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라미드 산업에서 지금 한 세계 3위 정도의 생산량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업황이 개선이 되면 결국에는 실적이 업황이 같이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라미드라는 거를 짤막하게 설명드리면요. 슈퍼 탄소 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철보다는 강도가 한 5배 강하고요. 무게는 철보다 한 20% 그러니까 5분의 1 무게밖에 안 되는 굉장히 또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강직도를 가지고 있고 난연성하고 내열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결국엔 이 아라미드 섬유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 우주항공 쪽에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 방호복이라든지 소방복, 그다음에 타이어 보강제 뭐 이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쪽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이 지금 좀 갈 때 같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코오롱인더가 아라미드 외에도 가장 효자 상품이 타이어 코드라는 거예요. 타이어 코드는 뭐냐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 지나갔을 때 타이어 이렇게 찢어진 거 이렇게 나뒹굴 때 있잖아요. 그 안에 철심이 박혀 있는 게 타이어 코드라는 건데 그거는 지금 코오롱인더가 세계에서
요것 또한 3위 정도, 11% 정도 글로벌을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코드에 대해서만큼은 또 코롱인더가 굉장히 효자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코롱인더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 적자 사업,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PET 필름 쪽을 SK가 넘겼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골프 웨어 상품, 그러니까 잭 니콜라우스랑 앨론드라는 메이커도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카시트 사업은 합병을 시키면서 아픈 손가락까지 떨어내면서 코롱인더를 앞으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 이제는 악재는 털고 올라갈 만한 그러한 좀 여력이 더 남았다라는 설명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기업은 LTC입니다. 오늘 3%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가가 1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 설명 들어볼까요? 네, LTC 이제 과거에 LG 디스플레이 이제 LCD 시가 계획을 거의 독점 납품하던 기업이었었는데 LCD 사업은 이제 뭐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접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LCD를 만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 LTC 자체를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LTC의 자회사죠. LSE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LSE가 과거에 이름이 무진전자였었어요. 이제 무진전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세정 장비를 거의 90%를 독점하는 기업이 이제 무진전자였었는데 1년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나왔었죠. 근데 중국 쪽으로 기술 유출 관련돼서 노이즈가 생기면서 SK 하이닉스가 무진전자를 이 공급 체인에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무진전자가 이제 매물로 나오는 굉장히 싼 가격에 나왔겠죠. 그래서 LTC가 그 무진전자를 인수를 해서 LSE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중요한 거는 그 LCT가 이제 HBM 관련해서 밸류 체인에 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진전자 때문이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세정 장비를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하이닉스가 이 무진전자, 이제 지금 LSE와 다시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고 공시를 보면은 지금 현재 LSE가 과거 무진전자가 하이닉스 쪽에 다시 어떤 계약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워낙에 그쪽 관련돼서 이제 하이닉스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LTC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과거에 이제 LCD 시가계 기업이 아니라 HBM 밸류 체인에서 하이닉스의 세정 장비 쪽으로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TC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으로는 이민 전문가님께서 삼지엔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주가가 좀 빠지네요. 4% 넘게 갑자기 2시 구간부터 좀 급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기업 사실 이전에 상한가도 갔었고 네, 이 기업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기업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일단은 뭐 SMG엔터 자체는 여러분들 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게 IP,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제 좋아하는 티니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일단 이 기업 자체가 7년 동안 적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밑으로 떨어졌다가 4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은 티니핑이라는 슈퍼 IP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적자가 심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유통을 턴키로 이제 외주 업체를 쓰다 보니까 아무리 티니핑의 뭐 왕구라든지 MD를 잘 만들어도 이게 팔면 팔수록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SMG 엔터 자체가 약간 유통 쪽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었죠. 신생 업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SMG 엔터가 이제 2022년도에 뭘 했냐? IPO 상장을 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그 자금으로 이제 유통 노하우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이제 외주 주지 않고 자기네가 완구류 뭐 이런 거 MD류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24년부터 흑자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티니핑이라는 IP가 아기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없어서 못 판다라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재무가 좀 악화가 됐겠죠. 7분기 연속 적자가 났으니까.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난다라는 건 결국엔 결손금도 충당시키고 부채 비율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저는 강력한 IP 기반으로 이런 기업들은 쭉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지엔터 말씀처럼 사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좀 적자가 지속돼서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도대체 왜 적자일까 하고 봤더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통 쪽에서 계속해서 좀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고 다만 거기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나 오늘 좀 빠질 때 좋겠죠. 삼지엔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이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지수가 특히나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550선을 좀 돌파한 이후에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현재 구간에서 오늘 시총 상위 3개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하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물론 칩스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전력망 여러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수급들을 살펴보면 현물보다 선물 쪽에 대한 수급이 좀 쏠려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1,000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또 공매도를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력과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시고 반면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물론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저점에서 그동안에 좀 하락해 있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는 이런 장세가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많이 상승폭을 키워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고 반면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좀 6만 원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차원에서 좀 갖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뒤처진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빠진 점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는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작용하면서 JP커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공매도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좀 주가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선물에서도 1조 넘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만큼 바스켓 매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은 더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속적으로 8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당장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격보다는 분명히 높을 수 있는 자리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칩스법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사실 지수가 2,400선까지 떨어졌을 때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상승 여력 조금 남았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우리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도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마감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동안 이제 시장의 상승을 거의 연기금이 끌어올렸다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네.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섹터인 반도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특이한 점은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대거 상승세가 나온 모습들도 같이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 심천지수도 1%대 정도 상승세가 나오긴 했거든요. 여전히 이 관세에 대한 미국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에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내성이 생긴 상황이라서 그런지
그 자동차 쪽에는 25%대의 관세를 그리고 반도체와 또 제약 쪽에도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세에 대한 기조는 아마 이제 4월달 네. 초에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뭐 시장에서는 관련 악재를 12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번 시장이 확 빠졌었잖아요. 네. 그때 반영을 좀 어느 정도 다 해준 것 같고요. 이제는 시장의 반응을 그러니까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로 가게 되는 이제 시장 기조가 좀 만연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코스피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순매수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대 이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 모두 다 각각 3, 4%대의 상승세가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시장의 키워드를 반도체라고서 포털에다가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라고 함은 K칩스법이 전거래 이제 기재부를 이제 통과했다라는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H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 루빈이 2027년도 이제 상용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올해는 이제 하반기 HBM4가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선보이게 될 예정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키워드가 계속 이제 HBM 쪽으로 갔다면 최근에는 또 CXL이라든지 소캠 쪽으로도 관련한 이제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업황 반등이 1분기를 지나가게 되면 저점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1분기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달 지나가면 1분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이제 저점을 또 찍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이제 기대감이 외국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관련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업황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 통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오늘 전반에서 시장 상승을 좀 이끌어내긴 했지만 반도체가 확실히 2차 전지 쪽보다는 호재가 좀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서 가시게 된다면 시장 상승기가 나올 때 같이 함께 이 경기 민감 섹터로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 도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미 일찌감치 증권가 쪽에서도 3월 달은 강세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제 2,700포인트 계속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2,70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시장이 그동안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런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확인하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여전히 지금 시장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초입 구간에 지금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월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네요. 봄이 좀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 지수 7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 가까운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1.7% 오른 2,671.89포인트 지나갑니다. 하루 사이에만 45포인트가량 올렸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5거래일 연속 오늘 상승세 나타내면서 0.5%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2% 가까이 오릅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합치면 1조 원 넘어갔고요. 개인 나홀로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 확인됐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함께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9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2600선이 완전히 안착하면서요. 오늘은 2670선을 뚫어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70선을 뚫어내면서 연이어서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 시장 모두 다 1월부터 2월까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1월과 2월이 좀 다른 부분은요. 대형주인 것 같습니다. 1월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주가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한국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IT 톱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자체가 지수가 좀 힘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마감 상황 바로 만나보실까요? 오늘 코스피 1.7% 넘게 상승하면서 2671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외환 시장 점차 하향 안정화 흐름을 찾아가고 있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5원 이상 빠졌고 1,440원대 하회하면서 1,438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0.6% 상승세 778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 바로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좋아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요. 거래 대금 자체가 오늘은 안정적이고 배당의 성격에 강한 종목들보다는 좀 성장주 쪽으로 오늘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3% 이상 상승했고 58,700원대, SK하이닉스 4% 이상 상승하면서 21만 8,5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 점차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4.4% 넘게 상승세 36만 6천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시장 흐름 보시면요. 지금까지 좀 오래 쉬어갔던 업종들, 화학업종, 컨텐츠 업종, 2차 전지 관련 업종들 바닥에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G엔솔 사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일단 덩치가 꽤 큰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밸류체인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1.7% 상승하면서 20만 4천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기업들 만나보실까요?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8만 원대.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약간의 좀 이슈가 있었는데 제약에서도 약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미국의 스탠스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약간 좀 시장이 움직인 듯 했습니다. 기아도 오늘 1% 강세, KB금융 강보합권 네이버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왔던 기업들은 오늘 좀 쉬어갔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제 값어치를 잘 인정받지 못했던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HD 현대중공업 4.6% 넘게 반등, 34만 7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하나오션 0.7% 상승, 삼성물산 1%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승하는 그러한 장이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3에서 5% 정도 강세 탄력을 보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LNF는 오늘 무려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탄력을 보인 것이 결국에는 코스닥의 지수를 이끈 한 가지 요인이 됐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알테오젠 2% 넘게 조정, HLB, 강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조정이었습니다. 1.8% 약간의 조정 들어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 1.7% 상승, 삼천당제약 0.8% 상승. 다만 리가켄바이오, 클래시스, 리노공업까지는 1에서 4% 정도 조정이었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 함께 만나보시면은 보시다시피 JYP엔터가 2% 넘게 강세 탄력 보이면서 오늘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HBSP도 3.9% 넘게 상승. 삼성전자 향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것을 코스닥 HBSP를 보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엔캠도 6% 넘게 강세 탄력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쪽 SM 오늘 5.8% 넘게 상승하면서 96,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지수 강세로 마감해준 기분 좋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업종별로도 고른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조선 쪽 IT 반도체 2차 전지의 오름세가 오늘은 또 두드러졌습니다.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고르게 나타나가고 있는 요즘인데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업종으로는 수급이 또 제대로 쏠려주고 또 악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 이틀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무리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따라잡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 업종 섹터들 모두 다 순환매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미 그런 흐름들이 최근 시장에서도 계속 관측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금리 인상기였었잖아요.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 부동산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았었는데 이 건설주들도 지금 시점에서 이런 모든 악재가 다 반영이 됐고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과 함께 현대건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이런 악재성 변수라든지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내성 단계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안 올라온 그런 이제 섹터들 위주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섹터도 최근에 뭐 삼양식품과 같은 K푸드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과 같이 함께 올라갔었던 섹터였잖아요. 그런데 삼양식품이 지금 최근에 황제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제 수출주들이 올해도 어차피 긍정적으로 이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부가 이슈보다도 지금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뭐 미국 쪽에만 이런 이제 수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지금 화장품 섹터도 조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되돌아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실리콘투와 같은 종목들이 연기금 쪽에서 또 자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또 대장주로서 또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 관련 흐름들이 또 붙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도 같이 계속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0차 변론 지금 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쪽에서는 이제 오는 3월 초중순경에 관련돼서 선고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또다시 부각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 테마 섹터도 아마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주지 않을까라고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전거래일은 이제 소폭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대거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좀 띄우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으로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시장의 하루 정도의 움직임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외국인이 또 간보기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경계 심리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최소 못해도 3거래일에서 한 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붙어줘야지 시장이 이제 강세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안도 랠리가 강력하게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보통 이제 연초 랠리가 1월달, 2월달 정도 나와주게 되고 3월에서 4월 달은 시장의 뭐 대외적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함으로써 시장이 조정 주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런데 시장이 늘 이제 계절성을 타진 않긴 하거든요. 항상 이제 특수성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 관세에 대한 일단은 이야기가 적어도 뭐 멕시코, 캐나다 관세도 3월로 미뤄진 상황이고 자동차나 반도체 이쪽과 관련된 관세부가 이슈도 지금 4월 달로 일단은 미뤄진 상황이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이 한 번은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좀 조정을 이제 주는 흐름으로 이제 눈치 보게 하면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섹터들이 있죠. 네. 위주로 흐름들을 같이 또 살펴보셔도 괜찮은 지금 장세 펼쳐지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분할 매수만 좀 잘 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인 전략으로 포지션을 펼쳐나갈 여지 있는 장세다라고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이거래일 연속 들어와 주긴 했는데 이 수급이 얼마나 연속이 될지 그 지속 여부를 내일장에서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잘 갔던 업종도 많이 있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없는 분들은 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시초가 공략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제 원익 IPS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아무튼 시장에서 관련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들어와 준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K칩스법과 더불어서 자사주 지금 소각 소식까지도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한 이제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저점 찍고 실적 반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 업황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되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 원익 IPS가 네.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을 가져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기업 분석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기업 분석을 보시면 원익 IPS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7% 정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익 IP에서는 만드는 게 이제 증착 장비나 식각 장비 이제 위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그룹사와 같이 함께 끈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었던 그런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요. 원익 그룹 자체가 고 이건희 회장에 이어서 이재용 회장까지 2대에 걸쳐서 직접 챙기는 협력사라는 점이 시장에서 향후 좀 부각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사가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여전히 올해도 이어나갈 가능성 높고 그런 이제 가운데서도 최선단 공정의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이 원익 IPS라는 점. 그래서 반도체 증착 장비 쪽에서는 사실상 이 원익 IPS가 대장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익 IPS가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한 10% 정도까지 가져갔었는데요. 2019년도에 원익 테라세미코가 합병하게 되면서 희석이 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외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분을 나눠서 네. 가져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익 IPS 쪽에서도 지난해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컨센서스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보다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업황이 지금 계속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작년에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관련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작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 좋지가 않았잖아요. 흐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원익 IPS도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지금 양호한 실적도 내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또 되살아난다 했을 때 다시금 이제 되돌림이 강하게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지금 원익 IPS가 바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 구간대 바닥 그리고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지난 12월에서 1월달 구간이 이제 바닥이라고 치면 쌍바닥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중바닥 패턴에서는 특히나 이제 오른쪽 바닥이 가장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대에서 이제 흐름만 좀 나와주게 된다면 업황만 타게 된다면 강력한 상승으로도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원익 IPS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한다 하신다면 오늘 이제 원익 그룹 종목들이 대체로 흐름이 좋긴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구간대 21선 구간대 기점으로 흐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2월달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 들어와주는 중이라서 제가 봤을 땐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봉상으로 흐름 봤을 때는 적어도 이 낙폭 과대 이후에 한 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시세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1,000원까지 스윙 관점으로 목표 구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오늘 26,6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 증착 장비 쪽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앞으로 상승세 탈 수 있을지 여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기금이 코스피를 3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14년 만에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가운데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오늘까지 3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증시 전체로 보면 41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수 최장 기록은 2011년 11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32거래일이었습니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인 업종은 2차 전지 및 반도체이며 단일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입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28.3%를 달성하며 1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삼성TV는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49.6%의 점유율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 2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QLED 시장에서도 46.8%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2022년 첫 출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OLED 시장에서도 전년 대비 4.6% 증가한 27.3%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량 1위 속에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일본 도요타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도요타가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주의 랜싱 배터리 공장을 완전히 인수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다른 공장 주문을 랜싱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함께 랜싱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되는 배터리는 GM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GM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하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도요타가 구매하는 배터리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공장 일부를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 용도로 판매도 함께 고려 중입니다.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됩니다. 현지 시간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LG그룹 창업주 손자인 브라이언 구가 속한 투자그룹이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350억 달러, 우리 돈 약 50조 원의 투자 비용을 들여 3기가와트 규모로 건립되며 이는 미국에서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약 3배 더 큰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구체적인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에너지와 물 등 자원에 대한 접근 계약을 전라남도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올해 초 착공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봄이 좀 일찍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봄이 오기 전에 지금 또 바짝 추워지고 있는 우리 날씨처럼 시장에도 갑자기 또 봄이 오기 전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도 함께 저희가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